칼 마르크스는 단순히 세상을 비판한 게 아니에요. 아예 판을, 2000년짜리 서구 사상의 판을 통째로 뒤엎어버렸다고 할 수 있죠. 오늘 분석에서는요, 그가 어떻게 서구 문명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자체를 흔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19세기 유럽, 특히 고대 그리스에 푹 빠져 있었던 독일로 말이죠. 마르크스가 일으킨 이 거대한 혁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맞서 싸웠던 그 세상,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고전적인 사회 모델부터 알아봐야겠죠. 19세기 독일은요, 말 그대로 그리스 열풍에 휩싸여 있었어요. 고대 그리스의 문화, 철학, 예술에 대한 엄청난 매혹이죠. 마르크스 자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기 박사 논문 주제가 그리스 철학이었고 심지어 그리스 고전을 줄줄 암송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그가 평생에 걸쳐 뒤엎으려고 했던 사상이 바로 이 그리스적 이상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삶을 두 개의 영역으로 아주 명확하게 나눴습니다. 하나는 오이코스, 즉 사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정이고요. 다른 하나는 폴리스, 공적인 정치가 펼쳐지는 도시였죠. 그리스 사람들한테 노동이나 경제는요,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경제 활동에는 단 하나의 정말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가장 숭고한 예술이라고까지 불렀던 정치에 참여할 여가를 만들어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정치를 하기 위한 수단이 뿐이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명확한 위계 질서가 생깁니다. 정치는 고귀한 목적이고 경제는 그 목적을 위한 어떻게 보면 좀 부차적이고 종속적인 수단에 불과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마르크스가 등장해서 이 2000년이나 된 피라미드를 어떻게 뿌리부터 뒤집어 엎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마르크스가 2000년의 전통에 정면으로 반기를 듭니다. 그는 노동과 경제가 단순히 정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정치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구조를 결정하는 역사를 움직이는 진짜 엔진이라고 선언한 거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마르크스가 아주 강력하고 새로운 틀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토대와 상부 구조 모델입니다. 이 문장이 그의 핵심 주장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물질적 삶의 생산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가 사회, 정치, 정신적인 삶 전체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존재, 즉 경제적 조건이 우리의 의식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경제적 토대가 모든 것이라면 정치는 그리고 국가는 도대체 뭐가 되는 걸까요?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보면 정치는 더 이상 무슨 숭고한 자유를 실현하는 영역이 아니게 됩니다. 그저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찍어 누르고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마르크스는 역사가 정해진 길을 따라 흐른다고 봤습니다. 먼저 자본주의의 계급 투쟁이 벌어지죠. 이건 필연적으로 노동자 혁명으로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잠시 프롤레타리아 국가라는 과도기를 거친 후에 마침내 계급이 사라진 사회가 오면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마르크스의 동료였던 엥겔스는 이걸 아주 유명한 말로 표현했죠. 국가는 폐지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소멸한다고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런데요, 마르크스의 예측과는 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산업화된 서구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이론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점점 더 가난해질 거라고 했는데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에선 오히려 점점 더 부유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상가들은 어라? 왜 혁명이 안 일어나지? 이 질문에 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레닌이 등장해서 새로운 주장을 내놓습니다. 바로 제국주의론인데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혁명을 피할 수 있었던 건 착취의 대상을 국내 노동자가 아니라 해외 식민지로 돌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 투쟁이 사라진 게 아니라 부유한 제국주의 국가 대 가난한 식민지라는 세계적인 싸움으로 판이 커졌다는 거죠.
이 레닌의 아이디어는 나중에 종속 이론으로 더 발전하게 됩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가난한 나라들은 국제 경제 시스템 때문에 구조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 나라에 영원히 종속될 수밖에 없도록 판이 짜여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논의를 정합해서 마지막 핵심 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치, 경제, 그리고 철학, 이 세 가지 영역을 함부로 섞어버리면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요. 인간 활동의 이 세 가지 영역, 즉 정치, 경제, 철학의 경계가 무너질 때 아주 위험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서로 방향은 좀 다르지만 둘 다 똑같이 위험한 전체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거죠. 이 표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을 보여주는데요. 이 둘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먼저 경제가 철학이 될 때, 즉 경제 법칙이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면 역사의 발전을 돋는다는 명분 아래 프롤레타리아 독재 같은 좌파 전체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정치가 철학이 될 때, 그러니까 정치가 절대적인 진리를 독점했다고 주장하면 마치 플라톤이 말했던 철인왕처럼 모든 걸 아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독재를 하는 그런 우파 전체주의로 이어진다는 거죠. 결국 오늘 분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매일같이 경제 뉴스가 헤드라인을 도배하는 세상에서 혹시 우리는 정치가 경제와는 다른 그 자체로 아주 중요하고 독립적인 영역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건 아닐까요? 정치, 경제, 철학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쩌면 우리 자유의 필수 조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걸 마지막으로 남겨보려 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